반갑습니다.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 사실 요즘에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답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것을 또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사회보장학회와 저희 보험연구원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그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사회보장학회의 양재진 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정희수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김태일 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주실 석재응 교수님, 정원석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유건식, 신성식, 오영수, 정창률, 최욱금, 각계각층의 연금 전문가들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서 장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고, 여기에 노후 생활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정책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흔히 어떤 위험의 징조가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간과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공적연금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연금 파산이라는 회색 코뿔소를 면하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에 공적연금의 파트너로서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연구원과 사회보장학회가 이러한 연금개혁의 현안을 찾기 위해서, 해안을 찾기 위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공사연금 정책 방향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그 세미나가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노후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의 재정을 에 대해서 또 사적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좀 조화로운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바람직한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보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오늘 보험연구원과 사회보장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연금개혁 세미나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경철 우리 보험연구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수는 분명히 축복인 게 분명한데 또 동시에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요. 근데 이제 수명은 늘어가고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산인구의 보험료나 세금 납부로 운영되는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의 취약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안정화도 이루면서 그곳에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할 묘안을 짜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구구조 변화에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적립형 퇴직연금의 존재는
저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뭐 문제가 지금 많죠.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대로 두면 요원한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계좌 수로는 4.5%만이 또 금액 기준으로 하면 30%만이 연금으로, 그것도 뭐 종신한 연금도 아니죠, 그렇죠? 뭐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일시금으로 뭐 중간 정산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 방식의 공적 연금이나 적립형 퇴직연금이나 또 기타 개인 연금도 제대로 된 연금 역할을 또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론에 가감없이 좀 전달이 되고 또 정치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좀 수용이 돼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좀 알리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좀 대응적으로 공감을 해서 좀 소득 보장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가 다층 체계로 좀 구성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제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박사님이 기획하고 좀 추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학회 학술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대 최영준 교수님도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희수입니다. 오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금 세미나를 마련하신 안철경 원장님과 양재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등으로 사적 연금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석재은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 기본보장 방안. 저는 이 제목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속가능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보장 수준은 특히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수준은 그렇게 높기가 어렵다. 기본 보장에 집중해서 그것도 공적의 다층 체계를 이용해서 기본 보장의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팩트에 대해서는 워낙에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짧게 세 파트에 걸쳐서 팩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야말로 울트라 초고령화 사회이고 이 인구 구조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구 구조가 주는 이 연금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거기로부터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연금 보험료율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도 부양비는 우리 인구 구조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거의 100%,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가고 2080년에는 143%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연금 구조는 수급 부담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하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연금보험료 9%에 있기 때문에 연금 수익비가 2배에서 3.7배까지 이른다. 출생 연도별로. 이 부담은 곧 미래 세대가 지게 되고 이러한 그 과도한 그 세대 간의 부담 이전 그리고 이러한 수급 부담 구조의 불균형이 인구 구조의 이 그 초고령화와 함께 맞물려서 결국 우리의 지금 연금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네, 요번에 이제 연금 추계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4차 때 연금 개혁을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5차 재정 계산에서는 이 필요 보험료율이 3%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두 번의 연금 개혁에서 이 정상화하지 못했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팩트는 우리 지금 현재 공적 연금이 굉장히 그 어쨌든 뭐 그 제도가 도입된 지 그래도 이제 거의 이 30년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인 빈곤율 를 보이고 있고 보장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보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다라는 것 그리고 뭐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그렇고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얘기인 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30% 정도는 그럴 것 같고 뭐 좀 넓게 잡으면 40%, 30-40%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도 지금 우리가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 1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수준이 이제 그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 한국이 특히나 이제 그 그러니까 근로 연령층에 비해서도 노령층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 주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 구성에서 봐도 이 이전 소득, 그러니까 공적 연금을 포함한 이전 소득의 비중이 한국이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OECD는 65%인데 한국은 25%. 예,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연금이 그 실업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 근로연령 계층들이 근로연령 가입 기간 동안에 실업 기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을 때 실업 기간이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할 때 그 실업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이 가장 크다. 이건 달리 말해서 실업 기간 동안에 다른 국가들은 뭔가 보전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은 실업 기간의 그 이제 그야말로 미가입 기간이 그대로 한국 그 연금 이제 수입에 연금의 이제 그 베네핏에 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년 세대랑 좀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가 지금 다 이 그 노령 연금 수급 세대로 지금 진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자산은 그 전후 세대에 걸쳐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좀
탄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를 좀 시간축을 가지고, 그리고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에 대한 문제도 시간축이라는 현재와 그다음에 미래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적연금에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여전히 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이제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국기초와 기초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어르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선 이하에 계신 분들이 한 9%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한 32%, 그리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같이 받으시는 분이 한 27%, 그리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16%, 직역연금만 받으시는 분이 5.4%, 그리고 소득은 높지만 어떤 연금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한 11%,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 이제 그렇게 연금 그 가입을 봤을 때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하고 국기초가 이제 한 40% 정도 되잖아요. 요 분들은 사실은 그 연금 소득이 굉장히 기초연금이 맥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데 특히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짧은 가입 기간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이제 급여 수준이 낮은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 소득 대체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가입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것, 이것이 이제 이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은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 소득, 이 파란 부분이 소득 인정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란 부분이 기초연금이고, 그다음에 초록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이나 또는 직역연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한 4분위 정도까지는 사실은 소득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메워주지 않으면 기본 보장이 안 되는 계층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대별 소득 계층, 그러니까 소득의 전략을, 소득 보장 전략을, 기본 보장을 하기 위한 소득 보장 전략을 조금 다르게 구성해 나갈 수도 있겠다. 시간의 그 축을 우리가 한 고려 변수로 간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70년생과 2000년생의 그 이제 을 보면은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이제 국민연금은 그 뭐 낮지만 어쨌든 절대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팩트는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공평성에 대한 그 위기에 있다.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불공평성, 신뢰성에 대한 위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하는데 가장 댓글에 많은 게 국민연금 폐지하고 돌려달라는 댓글을 보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국민연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 60년대에 뭐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기본 보장을 하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의 역할은 이 사적연금하고는 그 이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 보장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동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를 신뢰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금개혁 논의가 피로감을 주면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것조차 이 공적연금을 적어도 기본 보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적직영연금과의 불공평성이나 그다음에 이 세대 간의 뭐 불공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속가능성, 보장성, 신뢰 이런 이제 딜레마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위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정해진 미래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미래 세대의 연금 불안을 지나치게 연금 보험료가 높아져서 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 보험료 부담이 되면서 그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제 연금 보험료를 좀 올려야 되는 것들에 이제 개혁의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가입 기간의 이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연금 적정 수준의 그 급여 확보도 필요하고 특히나 이 공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최적화해서 결합을 해서 좀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최적 결합을 통해서 노후소득 기본보장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팩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가 연금개혁 논의를 하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정치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연금 개혁에 있어서 그 국민들 반발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지만 그럴수록 이 연금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도 그래도 수용하고 수긍하고 우리처럼 민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런 이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면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 개혁의 목표는 어쨌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한 합리적인 연금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급여 적정화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노후에 빈곤한 거는 우리가 적어도 막아야겠다. 안티 빈곤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가 있고 또 동시에 세대 간의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상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보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 누락되고 잘 보이지 않는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 또 작동해야지 기본 보장이라는 게 달성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본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만 가지고 기본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밖에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때로는 다른 연금이나 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합해서 어쨌든 기본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 내부의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야 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상대적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이 근로세대와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근로세대라는 점에서의 시간축 말하자면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다를 거다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시간축에 대한 고려 그리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평균의 착시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취약층의 연금급여 보장을 해내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제도 밖의 역할 분담 그다음에 제도 내에서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예, 넘어갈게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서 기본 보장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메인 주제이기도 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을 크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공적연금 기본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는 것 자체가
층을 그 목표에 따라서 잘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리고 그 기능과 그 층마다의 그 목표, 그다음에 층마다의 타겟 인구를 좀 달리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식도 달리하고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층들이 그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좀 더 투명하고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적립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그런 그 뭐죠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겠지만 인구 부양 그 구조의 악화나 이런 부분에는 훨씬 더 탄탄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기초연금처럼 완전 무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그 인구 구조에는 취약하지만 거시경제 변동에는 좀 더 별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좀 더 유연하면서도 최적화된 비용 효율적인 이 결합을 통해서 기본 보장을 달성해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다층 노속 보장 체계가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는 어쨌든 기본 보장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게 선진국 연금 개혁의 교훈이었고요. 그래서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다. 충분한 적정한 보장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렇지만 기본 보장에 있어서는 더 탄탄하게 취약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최적의 다층 결합을 통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그 국가 중심의 연금 개혁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림들이 가능한데요. 일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을 뭐 약간 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일단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이제 소득연금이 일단은 이제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그 메인 연금들을 보완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본 보장을 달성하는 말하자면 보완연금으로서의 장치 최저 보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보장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메인 소득연금을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관계 설정되는 그런 이제 연금 구조고요. 그게 하나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중하위 70% 정액으로 이제 주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위층은 조금 더 두터운 기초연금을 받고 좀 더 이제 중층은 뭐 좀 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조정되는 그런 연금 체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초연금 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뭐죠 그 국민연금이 세대 이제 완전히 이제 세대 독립적인 재정으로 이제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모든 이제 그 소득계층에 까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세대 간 소득 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뭐 15%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대 독립적인 재정으로 충분하게 이제 다 정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대 간 소득 이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국민연금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세대 간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상당 부분의 그 소득 이전이 세대 간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까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 효율화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연금의 방향은 세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재정을 가능한 미래 세대로 소득 이전을 시키지 않는 인구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부양의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그 이제 가능한 지금이라도 세대 독립성을 강화한 연금보험료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은 좀 처음에 조금 큰 폭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1%씩 단계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 세대도 부자 노령 세대도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소비세 확대를 통해서 전 세대가 공동 부담을 하는, 그래서 근로세대에게 모두 다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계층 부양으로 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이거는 일본도 그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이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세대 부양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나가자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이 기초연금의 세원에 대한,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연금은 가능한 이제 급여와 부담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세대가 수용 가능한, 그래서 MZ세대의 연금 불안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중요한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게 우리가 연금 수익비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개별이 아니라 이제 세대 연금 수익비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적어도 세대 연금 수익비가, 그러니까 세대의 연금 이제 총 급여가, 그러니까 본인이 근로세대의 그 이제 각출한 연금 총 부담에 비해서 적어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수익비가 1 이상은 그 세대의 연금 수익비 1 이상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그 연금 개혁에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래 세대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 적어도 그 너희 세대가 완전히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연금 개혁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지노선으로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급여율 40%의 그 이제 우리가 받는 연금 수급 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수익비 1이 되는 그런 연금 보험료율 수준이 있는 거죠. 그 수준을 그게 18% 뭐 20% 그런 수준을 상한으로 해서 적어도 20%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연금은 정말 탈정치적으로, 예, 저는 이제 그리고 미시 차원에서의 연금의 시민 정치,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유 속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책임 의식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연금의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모든 노령층이 배제되지 않고 포함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충분한 급여, 그래도 기본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담이 수용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적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평성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거 평가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개혁 대안으로는 우리가 4차 뭐 개혁 대안들이 이렇게 4가지가 제안된 바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수급 부담 균형이나 급여 수준이나 뭐 이런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전략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제시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혁 대안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왜 연금특위에서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나의 그 안으로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을까?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사실은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이 솔루션의 범위가 그 이제 팩트를 다 동의하면서 이제 정리할수록 그 솔루션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단일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합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보험료 인상의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지만 다른 재원, 국세나 그러니까 국고나 목적세 이런 식의 다른 재원 내지는 이제 로봇세, 자본세 이런 거에 대한 동원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고가 국민연금에 도입이 그러니까 그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반 그 보험료의 지원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을 우리가 아까 취약층에 대한 이제 실업 기간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돌봄에 대한 그 가입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나 이런 부분으로 국고가 쓰여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기금 고갈에 대한 실제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금 고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일단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5차 이제 연금 재정 추계 이제 결과로 이제 우리한테 제시된 수치이고요. 아까 이제 봤듯이 제도 부양비가 143%까지 이제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연금 가입 그 계산이랑 재정 계산에 이제 도입된 이 소득 대체율을 보면은 한 25% 내외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률은 55% 정도에서 시작해서 86%까지. 그래서 이제 100%의 노인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소득 대체율, 실질 소득 대체율은 한 25% 내외인 것으로 지금 해서 추계가 된 것이 이 결과인 거죠. 그래서 GDP의 2080년에 9.4% 급여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부가 방식 비용률이 35%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그 재정 추계 그 전제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어차피 이제 이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전 노령층에 대해서 기본 보장을 공적연금을 통해서 하겠다. 그것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간에 내지는 다른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기본 보장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급여 지출은 어느 정도 정말 소요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노령 인구의 우리가 A값의 25%의 급여를 보장한다라고 했을 때, 30%의 급여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 35%의 급여를 보장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한 거고요. 그랬을 때 GDP의 11%, 13%, 15.6%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부가 방식 비용률로 하면 조금 더 이제 그걸 이제 현재 제도 가입자, 말하자면 소득자 중심으로 이걸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제한된 인구이기 때문에 부양률이 더 높아지고요. 부가 방식 비용률이 더 높아지고, 이걸 전체 그 근로 연령 인구로 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가 방식 비용률이 좀 낮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이 다 됐는데 기초연금을 이제 대안별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최저보증연금을 중위소득 30, 40, 50으로 했을 때 소요 재정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일단 사실은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이제 줘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꽤 오랫동안 해왔지만 국민연금이 세대 독립재정연금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가는 이제 미래 경과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하위 70%에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저보증연금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제한된 재원 내에서는 가능한 전략이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전략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티 퍼버티를 해야 그야말로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초연금을 플랫하게 주면
기초연금을 상당히 높이지 않으면, 상당 수준 같이 높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재원을 소요해서 투입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좀 더 이제 그 중하층, 특히 40% 이하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빨간 그래프들이, 빨간 폭이 그 이제 중하층에 높게,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고, 이건 최저보증형 연금은 어쨌든 중하층이 좀 높게 되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빈곤율도 훨씬 더 감소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나름 였습니다. 네, 뭐 결론은 반복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의 정원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서 석재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공적연금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서 사적연금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해외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 보완적 활용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석재원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개혁을 했던 나라들, 스웨덴이나 호주 같은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개혁이 되었고 그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노력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정도씩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소득 대체율을 해서 20년을 가입하면 이 정도, 30년을 가입하면 이 정도, 40년을 가입하면 이 정도 해서 한 62% OECD 평균에 가깝게 설계가 잘 돼 있는데, 아까 석재원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연금의 가입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해서 실제로는 한 요 사이쯤 되는 25년 정도로 가입을 하고요. 25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요 사적연금들을 우리가 적립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좀 노인 빈곤율이 높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40% 1위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들 알고 있으셔서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1위일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의 심한 정도도 OECD에서 멕시코나 미국 다음으로 높다. 여기 0까지 오면은 이제 빈곤선까지 닿는 건데, 그 소득에 여기에 한 30%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즘에 지금 벌써부터 연금 개혁 논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노인 빈곤율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지금 있어서 개혁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월 말에 발표됐던 제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이제 2055년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 5년 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2년이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또 5년을 썼으니까 고갈까지 지금 이제 32년밖에 안 남았다. 지난번에는 39년,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한 30년 남짓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고갈되면 부과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는 말씀들 하시지만 연소득의 35%를 이제 부과 방식으로 해서 노인들을 부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제도가 존속이 가능하겠느냐? 해외에서 뭐 독일 같은 나라도 20%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다 연금 개혁을 해서 다 뜯어 고쳤는데 35%를 부과 방식으로 한다면 제도가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좋은 기능을 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민연금의 주된 이번 개혁의 방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재정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공적연금이 그러면 재정 안정이라는 말은 결국 더 내고 덜 받거나 아니면 더 내고 똑같이 받거나 뭐 이 정도로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똑같이 받는다면 우리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러면 사적연금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했더라. 그래서 더 내고 이제 덜 받는 경우죠. 그럼 이만큼은 어떻게 충당을 하지? 근데 스웨덴 비슷한 일을 겪었던 스웨덴 보니까 납입률이 한 22% 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한 60%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요 사적연금 넣어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비슷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비워놓은 이유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거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러면 스웨덴은 뭐 어떻게 바꿨나, 어떻게 했길래 저런 게 되는 건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에서 첫째는 스웨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주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웨덴의 연금 제도를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랑 지금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 기초연금으로 밑에 바닥을 깔아줍니다. 근데 이 기초연금은 보편적으로 주는 거고요. 스웨덴이 얼마나 연금 선진국이냐 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기초연금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슷하게 하는데 30년 동안 넣도록 하고 15년 그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15년의 기준으로 해서 소득비례연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소득 대체율이 한 60%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 90년대 들면서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스웨덴은 맨 처음 만들 때부터 부가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던 50년대 뭐 이런 시절에는 70년대 말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60년대 말씀드렸는데 고령자 근로 비율 한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 늙어서까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기대 연령도 60세 기준으로 17년만 더 사셨고요. 부양비도 인구 구조가 좋아서 3.8명이 한 분 부양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경제도 부가식이니까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데 이건 대충 제가 그냥 산술평균한 건데 60년대에 1년에 이제 4.45%씩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했습니다. 50년대 더 많이 높았고요. 근데 90년대 되니까 좀 상황이 좀 바뀌었죠. 연금 제도가 좋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되니까 이제 절반도 일을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대 연명은 20년까지 늘어나고요. 부양비는 90년대 말에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니까 2030년이 되면은 1.5명이 한 분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까지 1.8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야 이거 우리 지속 가능한 거야? 이거 계속 이 시스템 유지할 수 있어? 계산을 나라에서 이제 해봤더니 시나리오 1 현 상태 60%를 유지할 때 부양비 1.6명으로 떨어지면 비용률은 보험료율은 연소득의 37.5%가 나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 거의 뭐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많이 보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싶으시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7.5% 이것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 35%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제도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그래서 결국 아까 뭐 석대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태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셨던 내용들 기여한 만큼 받는 연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자. 그래서 소득연금과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을 합니다. 소득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고요.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부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그 돈은 바로 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통 계좌를 하나, 가상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의 계좌에 이제 나라에서 내가 너한테 얼만큼 줄 거 있어 이런 식으로 기록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이자율을 부리를 해준 다음에 이분이 퇴직을 하시면 그 부리되고 적립된 그 돈을 이제 기대여명, 퇴직 시 기대여명으로 나누어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낸 만큼 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연금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산운용 그리고 운용 수익률을 계산해서 퇴직연금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라에서 강제로 들게 하는 거죠. 이 이유는 이런 식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나는 소득이 적어서 그래서 연금을 제대로 잘 들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연금 낸 만큼 받으면 정말 난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공적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최저보장연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면 얼마큼 채워주고요. 아까 석재영 교수님 발표자에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은 최저보장연금을 주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과거에 보편적으로 모두 다 주던 것들을 좀 집중해서 저소득층에게 소득 보장을 할 수 있게 집중하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계좌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해준다는 그 제도가 아까 석재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고요. 프리미엄 연금은 내 어카운트에 실제로 내 돈이 있는 DC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꾼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시면 NDC로 운영되는 소득연금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서 현재 좀 재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자산과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내줄 돈과 들어오는 돈의 비율이 비슷하게 거의 1에 가깝게 1.8 정도, 1대 1.08 정도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소득 대체율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소득 대체율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유사한 수준이고요. 이 소득과 수입과 지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2060년까지 돼 있는데 2060년까지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잘 되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노인 소득, 노후 소득 대체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비용률이 GDP 대비해서 한 9% 정도로 해서 15% 정도에 이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잘 개혁을 해서 좀 스테이블하게 잘 가고 있다. 소득 대체율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리미엄 연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을 좀 잘 활용해서 좀 가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2000년부터 돈을 굴리기 시작해서 지금 20년간 평균 수익률이 7.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연금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소득연금은 아까 경제성장률의 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불이를 해준다는데 이건 3.5% 연평균 3.5%니까 훨씬 더 소득도 높게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나라에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인 이제 AP7 사파 이건 TDF로 운용이 되는데 이것도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디폴트 옵션을 이야기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운영 현황 같은 경우도 AP7 사파의 한 3분의 1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 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AP7 사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은 거는 프리미엄 연금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좀 변동성이 작게 꾸준한 수익률은 이제 소득연금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 호주의 연금제도인데요. 호주의 연금제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는 연금 개혁이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금 개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은 이제 슈퍼애뉴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는데
일단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특히 퇴직연금이 슈퍼애니웨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주는 빈곤율이 OECD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렇지만 아까 뭐 테이블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심도는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992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퇴직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단체 협약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안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노령연금,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만 이제 사셨는데 이 노령연금은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만 드리는 건데 다들 소득이 낮다 보니까 많이들 받아 가신 거죠. 그리고 다들 노인 빈곤에 빠져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논의 끝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자라는 원칙 하에서 슈퍼애니웨이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3% 정도 이제 기여를 하게 하다가 점점 높여서 지금은 10.5%를 기여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12%까지 증가를 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자산은 3,300억 호주 달러 정도이고요. 1호주 달러가 한 9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또 10년 평균 수익률이 7.2% 정도로서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데 이 슈퍼애니웨이션이 많이 넣고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중도인치도 별로 없고 이런 것에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보면은 호주는 뭐 연금 과세 체계가 TT2다 뭐 별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까보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지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보조금을 슈퍼애니웨이션은 사업주가 내주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처럼 우리나라 IRP처럼 본인 부담금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 부담금을 내면 보조금을 지우고 또 세제 혜택도 제공을 합니다. 이쪽 표에 보시면은 슈퍼애니웨이션 보조금과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4만 호주 달러 이하이신 분들이 내가 얼만큼 더 기여를 할게요. 그러면은 공동 기여로 나라에서 50%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500불까지 그렇게 해주고요. 거기다가 37,000불 이하이신 분들은 과세소 여기 15%를 또 세액공제를 또 해드리고요. 소득과 상관없이 추가 납입 27,500불까지는 호주 달러까지는 15%로 저율 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 뭐 12만 불 이상, 4만 5천 불 이상, 뭐 18만 호주 달러 이상이신 분들은 원래 이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만큼 노후소득으로 이제 넣으시면 이만큼이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만큼 세액 공제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60세 이상 돼서 이제 연금을 수급을 하시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세제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슈퍼애니웨이션 적립금의 중도금 인출은 사망이나 영구장애, 치명적 질병, 파산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고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해도 다 중간에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주택 구입 및 임차료로 빼가는 중간 정산의 비율이 한 전체의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이사 한번 하면 다 빼갈 수 있는 거죠. 요즘 굉장히 좀 중간 정산이 쉽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용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분산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수수료, 공시체계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디폴트 상품이 마이슈퍼 상품으로 이제 등록을 해줘서 그래서 상품끼리 경쟁을 좀 잘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패널을 보시면 슈퍼 히트맵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뭐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이 상품은 목표 수익률보다 달성을 못하고 있고 수수료도 비싸고 뭐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딱 들어가면 바로 보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건 안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 제공자, 옆에는 지금 상품 제공자의 이제 기금 타입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품을 제공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 요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슈퍼 애니메이션의 이제 성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이 슈퍼 애니메이션 도입으로 해서 노후 소득이 증가했고 그리고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슈퍼 애니메이션의 적용을 받은 66세에서 75세 이게 95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75세이신 분들은 이제 한 30년 전부터 넣으신 거죠. 이분들은 이제 슈퍼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노인 빈곤율이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슈퍼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76세 이상은 한 27%로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슈퍼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이만큼이다, 이만큼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OECD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이 높으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슈퍼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을 이제 안 드리는 거죠. 적게 드리거나 감액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을 줄여서 노령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이제 OECD 보고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재정지출 추계를 보시면은 뭐 다 보실 필요 없이 그냥 2060년까지 스테이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하게 간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연금 수령 근데 호주는 그럼 뭐 돈도 많이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뭐 20%는 그래도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나라의 좀 아쉬운 점은 연금 수령을 해야 좀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찾아도 비과세를 해줘서 그래서 이게 좀 노후 소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빈곤율이 높은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연금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수익비가 1인 NDC 제도로 이제 개혁을 했고요. 취약계층은 이제 기초연금 같은 걸로 해서 최저보증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NDC로 인한 낮은 수익률 문제는 강제사적연금인 프리미엄 연금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강제화를 통해 가입 강제화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과 그리고 공적연금의 소득 지속 가능성을 좀 제고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사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 사적연금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금 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그냥 똑같이 40%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더 내려가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면 또 좀 인위적이니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40%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가입 기간별, 수익률별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요 가정은 이제 기초연금은 그냥 30만 원 해서 하고요. 물가 연동이 되는 걸로 보고 국민연금 A 값은 이제 평균 소득이죠. 국민연금에서 정할 평균 소득은 268만 원. 가입 시점은 뭐 이제 수급하는 시점은 30년부터 봤는데 이제 가입을 시작한 기간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기대 연명을 고려해서 수급 기간은 한 23년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필요하냐, 우리가 얼마나 더 사적연금을 가입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중위소득자, 아까 뭐 A값 받으시는 분들이죠. 평균 소득자죠.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한 40년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한 80%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석재원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가입 기간이 길면 상당 부분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실을 좀 고려했을 때 그건 뭐 가입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상을 고려했을 때 한 25년 정도 가입하는 걸로도 봤을 때는 한 5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고요.
이거는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재분배 기능이 소득 대체율에 상당한 기여를 해서 뭐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143%, 아니면 뭐 93%,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58% 이렇게까지 가는데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58%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258만 원 중위소득 이제 중간 A값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노후소득을 올리실 수 있다. 근데 지금 들으시면은 13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더 필요하다. 얼마나 더 필요하냐?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서 공적연금 부분 이제 보완을 우리가 해보니까 얼마나 필요하냐 봤더니 한 25년 가입할 경우에 사적연금 적립률을 한 15% 정도로 해서 그래서 수익률을 4%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OECD 평균에 가까운 한 59%, 60%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씩 매년 4%씩 운용 수익률을 내면 소득 대체율을 한 15.8%를 추가적으로 해서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40%랑 더하면 한 59%, 60% 가까이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 없이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와 과제를 한번 보시면은 사적연금 가입자 수 및 기금 규모가 상당한 편이지만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시면 나 사적연금으로 좀 노후소득이 좀 넉넉하게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제도가 성숙하도록 좀 더 중간에 끊지 않고 잘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낮은 가입률, 유지율 그리고 투자자의 인식, 정책적 지원의 취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쪽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은 가입 유지, 자산 운용, 급여 수급, 정책 지원, 산업의 노력 측면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뭐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연금 계좌 대표적인 사적연금이 연금 계좌인데 연금 저축 플러스 IRP를 통칭해서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지금 가입률이 14% 정도, 연금 저축만 보면은 11%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가입 유인을 좀 제공을 해서 가입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득 수준별로 보면은 가입률이 한 1%에서 62% 정도까지 이제 돼 있습니다. 가입 납입액도 한 75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뭐 내외. 이거를 대충 이제 소득별로 보면 한 5% 정도를 지금 넣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좀 요 낮은 요쪽 계층을 한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으면 한 50% 정도까지만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좀 크게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연 추가적으로 한 9조 원 정도 더 적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중간정산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간정산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직 후에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한 거면은 빼갈 수 있죠. 30살에 돼도 40살에 나가도 그 돈은 다 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직 후 해지라고 하는데 이직 후 해지가 연 한 평균 10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IRP로 넘어온 금액이 1년에 2015년 같은 경우 10조 정도가 넘어왔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넘어온 거죠. 근데 해지 금액은 9조 5천억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88%가 그냥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직하면서 그냥 싹싹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게 이제 5년이면은 50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많이 가입하게 하고 납입하게 하고 또 이직 후에 해지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만 해도 1년에 한 20조 정도씩 우리가 더 미래를 위해서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입 유인 그리고 중간 누수 방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로 이제 수익률이 낮죠. 여기 보시면 아마 2%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뭐 스웨덴 뭐 7%씩 나오고 호주도 7%씩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지? 이제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 교육이라던가 또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상품 간 경쟁을 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아까 양재진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석재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일시금으로 수령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계좌당 가입 금액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의 평균 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10년으로 뿌리면은 1년에 160만 원이고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제 저라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겠죠. 근데 금액이 좀 되면은 연금으로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 누수를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좀 강제화할 필요도 있다. 연금 수령을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제 개선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사적연금의 가입 유인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좀 보조금을 주장하는 편인데 호주나 영국 등은 보조금을 주고 있죠. 세제 혜택은 그 과세 미달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호주나 영국,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 뭐 거치형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변액 가치 같은 상품을 뭐 연금저축같이 수수료가 적은 틀에다 넣어서 뭐 최저보증연금을 좀 깔아서 중위험 중시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얘기 정리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결론 및 제언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보장 및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여한 만큼 받는 개혁으로 가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산 및 소득을 고려한 기초연금을 제공해서 이제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자. 그리고 사적연금은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운용할 수 있게 정부와 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 같은 것들을 좀 더 그런 조건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 시 종신연금에 상응하도록 좀 연금 수령 뭐 의무화라든지 조건을 좀 강화하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좀 보조금 같은 걸 좀 지급을 해서 저소득층도 좀 스스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입자에게 좀 알기 쉽게 뭐 아까 히트맵 같은 것처럼 활용을 해서 좀 금융사 간 경쟁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또 수수료 합리화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좀 사적연금이 우리 노후를 좀 준비하는데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